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문재인 정권을 생각하면 얼마나 악질인지 느껴지기 때문에 선거에 또 이용하려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꺼내든 것 같습니다. 이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모든 게 순수한 의도가 없어요. 꼼수, 눈속이기, 사기, 하여튼 국민들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는요, 이처럼 악질 정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다행스럽죠. 빨리 나오셔서 건강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소식과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팍팍팍 눌러주십시오. 구독, 추천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저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고 다음 달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재판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러면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종석이 또 나섰다. 임종석, 문재인 정부의 매듭은 불행한 역사 마감하는 대사면. 대사면을 하겠다 이거예요. 대사면. 임종석이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매듭으로 종전선언과 함께 대사면을 거론했습니다. 임종석은 새로 들어설 정부는 반사체로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새로운 신임을 받아야 한다. 임 전 실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대선의 시계가 째깍째깍거리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간다면서 매듭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피난민의 아들이 쓰는 종전선언,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는 대사면을 거론했습니다. 문재인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적폐청산의 결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지 관심거리다 이거죠. 자, 임종석이는 상상도 못했던 탄핵 사태를 뒤로하고 문재인 정부는 출발했고 격앙된 국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고 악화된 외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교적으로 지평을 새로 확장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뭐 자화자찬이야. 자화자찬. 하나도 잘한 거 없는데. 한번 볼까요? 상상도 못했던 탄핵 사태를 뒤로하고 문재인 정부는 출발했다. 뭐 그거야 그렇다고 치고 격화된 국내 갈등을 치유하기에 무단히 노력했다. 이게 남북 갈등도 그렇지만 남남 갈등도 더 심해졌어요. 세대 간 갈등까지 벌어졌죠. 남녀 갈등까지 벌어졌죠. 뭐 하나 잘한 게 없죠. 갈등의 정부예요. 악화된 외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교적 지평을 새로 확장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악화된 게 아니라 좋았던 걸 다 박살을 내놨죠. 한미 관계 그렇죠. 한일 관계 그렇죠. 중국한테만 굴종했죠. 이어 코로나19 위기 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는 눈이 부시다. 지랄 연병을 떨고 있네. 다른 나라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3,000명 나왔는데 이게 뭔 지랄입니까? 대한민국을 이끌고 온 거의 모든 분야의 산업 지표가 좋다고 합니다. 미쳤군요 이제. 미쳤어요. 미쳤어.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아프고 또 아프다. 아휴, 아픈 정도예요. 이건 죽어야지. 글로벌 환경이 그렇다고 하는 건 지식인들의 변명이다. 정치 책임은 그만큼 무겁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데 대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임종석이는 집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 있겠지. 운동권만 했는데 아유 돈도 많다는 얘기가 있어. 어쨌건 하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는 부당하고 불편하다. 이게 누구냐면요. 이재명이도 정권 교체잖아요. 정권 교체. 하여튼 불편하대요. 정권 교체도 정권 재창출도 적절치 않은 표어다. 문재인 정부를 옹호했는데 이재명 깠어요. 자, 새 정부는 반사체로서가 아닌 담대한 비전을 내세워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고 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 뭐야? 뭐 무슨 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야? 왜 뭘 잘했는데? 승질나게 씨. 거친 것들이 난무하는 강호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의리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거예요. 대사면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강호에서도 서로 존중하라고?
네가 그래서 탄핵할 때 그 난리를 치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까지 가둬놨냐? 볼모처럼. 그리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사면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나오신다고 한들 절대로 우파를 분열한다거나 또 야권의 후보를 폄하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고 뭐 윤석열 후보에게도 감정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만 생각한다면 일단 정권 교체죠. 그리고 할 말을 해야죠. 그리고 저는요 4개월 동안 그 누구라도 정권 교체라는 이 대의 명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라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 서운한 거, 억울한 거 이거는 정권을 교체하고 난 뒤에 얘기예요. 저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야 윤석열 너도 똑같다, 억울하다 이래버리면 또 분열할 거 아니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일단은 정권 교체다. 이 악당 같은 정권 교체, 악당 같은 문재인 정권을 정권 교체한다. 이게 기본 전제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놈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꼼수, 이 분열에 한 일말의 기대를 하는 것 같아. 일말의 기대를. 안 되죠. 근데 안 돼. 근데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임종석이 이제 요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펌프질을 한 거거든. 뭔가 이제 분위기를 본 거예요. 분위기를 본 건데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솔직히 뭐 기쁘고 박수치고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면이 아니라 무죄석방이거든. 명예회복이거든. 하여간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행스럽죠.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솔직히 뭐 정부 바뀌면 바로 나오실 텐데 한 5개월 미리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개월. 그쵸? 5개월도 뭐 그 안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빨리 나오셔서 건강 좀 살피시고 다시 건강 챙긴 다음에 명예회복과 관련된 운동을 벌여나가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일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아주 고생 많았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파리들은 어쩌나 아예 어떡하냐 니네들.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 니네들이 제일 미울 텐데 박근혜 대통령 이용해서 돈 벌고 쪽쪽 빨아당기고 분열시키고 장사하고 그랬는데 니네들 어떡하냐. 아유 진짜 또 뭘 팔아먹어야 되냐 이제는 니네들 이 사기꾼들아. 뭐 한 줌도 안 되는 사기꾼도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승리하는 대로 갔으니까 이번에 꼭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이현숙님,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 골든벤 코나님, 참 일찍도 한다. 맞아요. 휘경동님, 맞습니다. 윤실비아님, 이것들이 과연 제정신인가? 그쵸? 악질들 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박근혜 파리들이 또 이제 설레발을 칠 텐데. 지네들이 한 게 뭐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할 것 같은데 한 게 뭐 있냐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갖고 돈이나 벌려고 했지. 안 그래요? 제가 정광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자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아끼고 명예회복을 시켜주려고 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자예요. 야, 진짜 그 탄핵 때 광화문으로 들어갔어야죠. 경찰들하고 샤바샤바 해갖고 그 대한문 앞에서 남아있고 말이죠. 초기에 광화문에 들어가서 좌파들과 대항해서 한쪽은 촛불 들고 한쪽은 태극기 들었으면 이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언론들도 그렇게 함부로 쓰지 못했을 거라고. 근데 그냥 그 모금하는 거에 급급해갖고 대한문으로 간 거죠. 결국 그게 경찰들의 권유에 따른 거예요. 그 뒤에 뭐 제대로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휠체어가 천대 나옵니다.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엔 윤복희 씨가 나옵니다.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흐흐흐.
총알 떨어졌다는 얘기는 더럽게 많이 해. 근데 나중에 봤더니만 그 돈 가지고 정당 만들더라고. 거의 80억 모였다고 하는데 수십억은 정당 만드는 데 들어갔고 그 정당이 나중엔 우파 분열의 씨앗이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뭐 애국당이 조원진 씨가 하고 있지만 우리 공화당으로 그 조원진 씨가 고집 있게 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초기에는 진짜 우파 분열인데 그래도 뭐 이것저것 다 실패했죠. 그래도 지키고 있는 거 뭐 그거는 조원진 씨의 어떤 고집과 하여튼 또 나름의 소신으로 보는데 사실 뭐 애국정당의 성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여간 제가 봤을 때 정당 만들고 우파 분열시키고 모금만 하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가만히 있으면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 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는 게 뭐 맞는 게 있어야지 보죠. 뭐 좀 참고할 게 있어야 보죠. 참고할 게 없잖아. 아, 내 정광용 때문에 탄핵 때 무시당하고 관세당하고 말이죠. 관시당하고 야 진짜 취재도 제대로 못한 거 생각하면 더 씻고 싶지만 그냥 참아야지. 예.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패싱했어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문화평론가 김현수 TV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게 의미가 있는데, 요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이준석 회동 불발, 김종인과 직거래. 뭐 하여튼 뭐 직거래래요.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만남이 불발됐다. 두 사람은 당초 17일 비공개 회동을 하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막판에 조율할 것으로 예정했으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복귀 등 여러 현안이 얽혀있는 터라 이날 양측의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관심이 쏠렸다고 합니다. 터닝포인트로 꼽혔던 두 사람의 회동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났다 이거죠. 자, 하여간 이준석 패싱. 이준석은 그건 해석의 영역이다. 이준석은 이제 오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아무래도 일정이 각각 변하다 보니 전화상으로 다 이야기를 했다. 이 대표는 선대위 구성과 관련 김종인 전 위원장과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전달을 받았다면서 거의 대부분 내용에 대해 동의를 했다. 이견은 없다. 모임 자체는 다음번에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 일정을 가는 길에 윤 후보가 연락이 와서 오늘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불발된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이준석이가 지방 일정을 갖고 만나기로 했는데 돌아오면은 만나야 되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준석의 이 패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태도가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바쁘니까 후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패싱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뒤끝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아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빠서 그렇습니다. 마무리 졌어야 되는데 그럼 이준석이가 뭐 서로 다 합의했다. 전화로도 끝냈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약간 틱틱거렸던 부분들을 왠지 모르게 말이죠. 윤석열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도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기다리지 않고 왜 그냥 바로 김종인을 만났을까? 이거죠. 자, 일단 윤석열 후보는요, 김종인을 불러오는 이유를 딱 보여준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이가 꼴값을 떠니까 이준석이를 눌러야 될 사람을 그냥 직접 만나러 간 거예요. 너 안 만나도 네가 원하는 거잖아. 그리고 김종인이 얘기하면 둘이 알아서 해. 너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 이 얘기죠. 그거예요, 한마디로. 이준석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요. 아유 우리 스승님 만나러 가는데 김종인이가 또 전화해서 그랬을 거 아니야. 야, 너 빠져라, 이제는. 내가 할게. 아이, 알겠습니다. 저 자리만 좀 챙겨주세요. 이거래요, 이거.
자리만 좀 챙겨주시면 제가, 예. 그 하던 거 있잖아요. 뭐 킹크랩 대응하는 거, 그리고 무슨 유튜브, 그다음 무슨 어플 이런 거, 그 돈 들어가는데 그 계속 지원해달라고 해주세요. 뭐 이랬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받을 걸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더 받고 싶었는데 그 정도만이라도 그냥 받고 말자 이 정도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야 너 할 만큼 했고 이제 빠져. 나 김종인 만나서 얘기 좀 해보겠어 이거죠. 김종인도 만났는데 오늘 이제 선관이래. 그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건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예. 김종인도 총괄이라는 이름도 주고 뭐 다 준 거예요. 어쨌건 거부해도 돼요. 사실은 김종인이 요구한 거에 한 절반도 안 들어주긴 했지만 김종인 입장에선 여기서 빼버리면 완전히 자기 욕심으로 비칠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욕심이지 욕심. 노욕으로 비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슬슬슬 김종인에 대한 비판 기사 칼럼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리고 우파의 분위기는 부글부글하고 여기서 더 달라고 그랬다가는 노욕으로 비치면서 자기도 망하니까 적당히 아유 윤석열이 자리 줄 때 그냥 들어가자. 예. 사실상 오늘은 김종인하고 이준석이 깨갱한 거예요. 깨갱깽깽깽 이거 한 거예요. 예. 깨갱깽깽깽 그냥 꼬리 내린 겁니다. 예. 자 어쨌건 김종인이 오는데 김한길 씨도 들어오고 예. 김병준 씨도 들어오면 사실 그 사회적 지위와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김종인 하면은 꾼이잖아요. 꾼. 선거꾼. 그러니까 꾼이라는 거는 이미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김종인 하면 존경받는 사람. 뭐 대단히 학식이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야, 그 꾼이네, 꾼. 어? 도박판에 타짜. 타짜. 별로 이겨본 적도 없는 타짜인데 하여간 타짜에 타짜. 경상도의 아귀 뭐 이런 거죠. 또 뭐 있더라? 뭐 아귀도 있고 뭐 짝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은 이제 아귀지 아귀. 아귀. 하여튼 꾼이에요, 꾼.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는 아니야. 국민들에게. 선거꾼이에요, 선거꾼. 그런데 김병준 이러면 꾼은 아니잖아, 이 사람은. 학자, 정책가 이런 느낌이에요. 꾼은 아니란 말이야. 경상도의 아귀, 뭐 어디에 짝귀, 뭐 이런 나쁜 어떤 이미지, 능력 있는데 나쁜 이미지는 아니고 김병준 하면 그냥 아유 김병준 하면 뭐 친문계에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 이 정도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고 또 김한길 그러면 아유 그래도 민주당 당대표도 했고 또 부인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최명길 씨인가? 예, 그분. 아유 저분은 참 소설가고 점잖은 사람. 뭐 이런 거죠. 점잖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딱 비춰보면은 김종인은 뭐 왠지 모르게 사기꾼 같고 이게 세 명이 모이면 이제 딱 티가 나요. 이게 뭐 어떤 그냥 김종인 꾼 이거 이제 한쪽은 학자 한쪽은 그래도 점잖은 사람 젠틀한 사람 요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쪽으로 더 그 메시지를 들을 거건가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쪽으로 더 좀 신뢰감을 주고 메시지를 들을 건가 이거죠. 김종인은 이제 말빨이 안 먹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명이 다 입장을 낼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각자의 입장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김종인이 예를 들어서 이럽시다. 이제 왕자 논란이라고 친다면 김종인 이거 별 문제 아닙니다. 예, 이거 뭐 큰 문제 아닌데 이렇게 떠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왕자 논란이 벌어졌을 때 얼마 전에도 그렇게 말했고 뭐 당연한 건데 그때 이제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좌파의 하나의 그 미신 프레임 아니냐. 이런 프레임 씌우기 하지 마라. 실수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학자적으로 얘기할 거고. 또 김한길 씨 같은 경우는 선거 치르면서 여러 사람들 봤다. 빨간 빤스 입고 다니고 뭐 몸에 부적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베레벨 사람도 다 있는데 다 안 보여주는데 한다. 빤스라든가 뭐 부적 이런 건 안 보여주는데 누가 그렇게 손바닥에 했겠냐. 그거는 그냥 실수입니다. 이렇게 재밌게 유머가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예.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김종인이는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한 단순한 메시지. 그러니까 뭐든지 이 김종인의 메시지는요. 흑백이 분명해요. 여기에 뭐 페이소스도 없어. 재미도 없고 내용도 없어.
아 이거 뭐 별의 순간이 왔네. 이길 거네, 질 거네, 뭐 지금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없다고 이 사람한테는 철학이. 꾼이니까 문 철학이 있어요. 38 광땡이네, 질러야 되네, 스톱해야 되네, 뭐 올인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꾼이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김종인의 이런 꾼적인 메시지는 가려지면서 캠프에서 힘이 빠질 것이고 오히려 김한길이라든가 김병준 교수로 이게 몰려갈 겁니다. 그러면서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마 이제 김병준 교수의 어떤 입지가 강화되고 거기에 이제 당내에 어떤 서로 간의 조율을 역할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가 사무총장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입지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딱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준석 패싱이 아니라 무시. 패싱도 무시네 그러고 보니까. 이준석은 이제 존재감이 줄어든 거예요.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캠프나 아니면 지지자들에게 이준석 자꾸 얘네들 신경 쓰고 뭐 탄핵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제 깜도 안 되는 애야. 이렇게 이제 격화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캠프가 출범하면 대변인이라든가 사무총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로 집중이 될 것 같으니까 한 다음 주 정도 되면요. 이준석이가 오늘 꼬리를 내렸는데 다음 주 되면 꼬리를 이제 얼굴에 들고 다닐 거예요. 자기 꼬리 잘라갖고 딸랑딸랑딸랑. 에이 후보님 잘 봐주세요. 이럴 거라고요. 그게 이제 기정사실이고. 예. 하여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탕이라는 것도 힘이 있어야 분탕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누구를 지적한다거나 이러면은 좀 뭐 분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근데 뭐 구독자 한 몇백 명, 몇천 명이 뭐 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 감이나 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이준석이 이제 앞으로 뭘 해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현숙님 아까 감사하고 예. 두고 보세요. 제 예언이라고 얘기해. 이준석이요. 좀 있으면은 진짜 자기 꼬리를 머리에다가 붙이고 다닐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원래는 엉덩이를 흔들어야 되는데 더 잘 보이라고 얼굴에다 붙이고 그 윤석열 후보 옆에서 알랑방구 별지랄 달떨 거라고 다. 진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게 사진을 한번 옛날에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이준석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요 지랄 떨었다니까요. 예, 다 제가 기사가 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앵그리버드 인형 들고 그러고 다녔어요. 옆에서 이쁘게 보이려고 딸랑딸랑. 박근혜 대통령 표정 보세요. 에휴 애쓴다. 지 당황해갖고 인형도 거꾸로 들었어. 이쁘게 보이려고. 뒤에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안 웃잖아. 하도 어이가 없어고. 지만 웃고 있어. 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도 아이고 한심하다. 대선에 이쁘게 보이려고 하니까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윤석열 후보 앞에서 이쁘게 보이려고 별짓거리 다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한 10년 된 건데 예, 여러분들 이게 이준석의 진짜 모습이에요. 예, 진짜 모습.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로 예, 이준석에 대해서 여러분 큰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가라 이거. 게시판에 가서 댓글 달고 이준석 아웃 운동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그리고 저희 지금 커뮤니티 그리고 커뮤니티에 이준석 당원 소환 이거 지금 청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 소환 청원 이것도 빨리빨리 여러분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윤석열을 지키려면 계속 해야 돼요. 이준석이가 지금은 꼬리를 내렸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당을 다시 장악하는 날이 와요. 왜? 선거 끝나면은 이제 다시 공천한다고 다시 원위치 하지 않겠어요? 원대복귀? 지금 이제 당무 권한을 다 윤석열에게 줬지만 뭐 후보가 이제 선거 끝나면 다시 당대표로 당대표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때 되면 배신 때릴 거라고. 그래서 얘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네요. 자기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사람을 배신하는데 윤석열을 배신 안 하겠냐고. 배신 정도가 아닐 거예요. 참혹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전 그게 걱정이 돼서
합당이 어려워지면 지금 사실 김종인을 부르고 이준석이 옆에 있다 보니까 안철수가 단일화 꿈도 꾸지 마라. 나 후보 양보 안 한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단일화가 되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데, 근데 아마 이게 김한길 교수가 할 겁니다. 김병준 교수랑 국민대 통합위원회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김한길 전 의원이 만나서 결국에는 단일화를 이루어내면 저는 그냥 국민의힘은 없애버리고 재창당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호남에도 유력한 인사들, 아니 호남에서 유력한 인사들을 호남으로 내보내고, 그게 맞아요. 왜 호남의 인사들을 왜 좋은 자리를 주려고 하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호남에서 김한길 씨도 다시 나가고 전국 정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호남에 허접한 사람들을 내보내. 호남에서 오히려 유력한 인사들을 내보내고, 그래서 그분들이 떨어지잖아요. 붙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대체적으로는 떨어질 텐데 그래도 호남에 주는 메시지가 커요. 아, 이렇게 유력한 인사들을 보내는구나. 이제는 호남에도 경쟁력 있는 인사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자리를 챙겨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국민의힘 이 빙신들은 호남에다가 허접한 사람 내보내고 수도권 이런 데 또 호남 인사를 갖다 공천을 해요. 물론 이제 강북에 호남권 인사들 공천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남에는 정말 투사형들을 공천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영남권 누가 봐도 진짜 당선되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하고 영남은 투사. 그리고 특히 영남권, 강남에는 투사형, 영남에는 신진. 일정 부분은 신진으로 채워서 정치에 이제 어떤 커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재선까지는 만들고 뭐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그걸 안 해. 그래서 국민의힘에 새로운 정치인들이 안 나오고 이준석 같은 기회주의자들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호남 대통합해서 좋은 인재들 좀 발굴했으면 좋겠고, 전국 정당으로 가서 200석 얻어오는 그런 대승리를 만드는 그날까지 쭉 나가야 됩니다. 네. 그게 지금의 국민의힘 이준석 갖고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준석 이번에 서초 공천하는 거 보면서 잡음이 엄청 많더라고. 사심 가득 공천 아니에요? 사심 가득 공천. 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준석을 날리는 게, 이거는 뭐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20대가 달아난다. 달아나라고 하세요. 그러면 달아나라고 하세요. 근데 20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준석이에요? 공정과 정의 아니에요? 20대가 원하는 게 이준석이에요? 그럼 20대 이준석한테 주세요. 예. 그리고 진짜 공정과 정의를 원하는 20대만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합당, 그리고 창당, 그리고 전당대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윤석열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 임기 내내 탄핵에 시달립니다. 두고 보세요. 그 탄핵에 시달리는데 그 앞장서서 제일 윤석열을 공격하는 게 민주당이 아니라 이준석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암덩어리는 정치적 암덩어리죠. 정치적 암덩어리는 미리 제거하는 게 윤석열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이게 스캐닝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도 이제 정치 시작해서 종합검진 받아본 거예요. 이렇게 종합검진 MRI 딱 찍어서.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암덩어리가 두 개가 자라고 있는 거지. 정치적으로 한쪽에서는 위에서는 그 이준석 암덩어리가 하나 생겼고, 그리고 폐 쪽으로 김종인 암덩어리가 하나 생겼고, 이걸 이제 초기니까 빨리 제거해야지. 정권 이후도 끌고 가면은 이제 말기 암 간다고. 3기 암. 그럼 탄핵 당하는 거예요, 탄핵. 그걸 윤석열 후보가 아셔야 됩니다.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실형 전부 다 받았죠. 엄청난 곤욕을 치른 그런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이러다 보니까 현 정권은 그러면 블랙리스트가 없느냐? 이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도 법원에 의해서 이제 제대로 법적 판단을 지금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제 두 번째 공판 기일이 있었는데요.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부장판사가 바로 송인권 부장판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근에 송인권 부장판사가 정경심 재판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경심 검찰의 기소장과 관련해서 최초에 냈던 기소장하고 그리고 추가로 낸 기소장
이렇게 냈는데 이 공소장 변경을 검찰이 이 정경심 사건에 대해서는 허용해 줄 수 없다. 통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두 번째 공판 기일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송인권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용해 줬어요. 이 허용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장관, 그 다음에 청와대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하고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전직입니다. 신미숙. 이 두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 이게 이제 그래서 직권 남용 혐의다. 이게 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두 사람만 말하자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열린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런 환경부 장관의 그리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이 잘못된 불법적인 지시사항을 이행한 환경부 공무원들도 말하자면 공범이다. 이러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플러스 알파, 즉 이 지시사항을 이행한 환경부 공무원들도 이제 법원의 심판 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재판부에서는 일찍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피고인과 그러니까 이 환경부 장관하고 청와대 비서관 이 두 사람과 환경부 공무원과의 관계가 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 이렇게 앞선 공판 기일에서 검찰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의 지시를 받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행을 했으면 그건 말하자면 범죄 행위에 속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최초 공소장에는 이 피고인과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특정하라. 이 관여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고인들하고 같이 피고인들의 그러니까 직권 남용.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이거 강제 이행해 이렇게 했으니까 이행했으면 이 피고인들이 직권 남용한 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환경부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이 직권 남용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특정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공범이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해서 올린 거죠, 법원에. 이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재판부는 이 사람들을 환경부 공무원들을 공범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말하자면 재판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제 더 후폭풍을 불러올지 지금 친문 3종 게이트를 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우파 세력들이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수사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제 위기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뭔지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017년도 12월부터 지난해 2018년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가지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을 했어요. 당연히 반발도 나왔죠. 그러나 결국은 또 감사까지 시켜서 협박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명 중에 13명이 결국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고 이 보복성이 바로 환경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의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이것이 검찰과 또 법원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2018년 7월 달에는요. 청와대가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인데 이것도 아주 요직이죠.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대우가 좋습니다. 공공기관 감사들. 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로 박모 씨를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 박모 씨가 임원 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탈락한 사람을 살리려고 임추위 면접 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이런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아예 공모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자기네가 말하자면 밀었던 사람이 서류 심사가 되니까 아예 그 공모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적임자가 없다 이렇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갖고 이 사람을 갖다가 어디다 자리를 앉혔냐면 기어이 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 주주로 있는 유관기관의 회사 대표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갖고 임명하도록 환경부에 압박을 한 겁니다. 김은경 장관이 그래서 그렇게 또 지시한 거예요. 이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박 씨의 임추위 서류 심사 탈락을 이유로 해가지고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 이런 두 사람에 대해서 또 문책성 인사를 낸 혐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가 장관이 지시한 대로 인사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가지고 국장과 과장을 보복성 인사를 한다니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말하자면 캠코더가 아니니까 이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말하자면 스케이프고추라고 하잖아요. 이런 두 사람의 보복성 인사를 통해서 환경부 공무원들 앞으로 장관이 청와대가 지시하는 대로 인사 똑바로 해라.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인지 이제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낱낱이 그 진상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